아버지, 이번엔 진짜 아빠만을 위한 효도 여행이에요. 그 말을 믿고 인천공항에 갔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정한수입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공항에 두고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 만든 여권을 손에 쥐고 차가운 공항 벤치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체크인하고 올게요. 그게 제 딸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비행기 표는 이미 취소되어 있었고, 집 열쇠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1억 6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몫으로 50년을 일하며 등 굽어가면서 모은 돈을 딸과 사위가 하루 만에 가져갔습니다. 설마 내 딸이.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족에게 속았는지. 그날도 난 새벽 5시에 일어나 목장갑을 꼈습니다. 제가 몫으로 일한 지 50년, 서울 근교 작은 공사 현장을 전전하면서 손에 망치가 닳도록 일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딸 유진이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빠만 잘 되면 나중엔 외로움도 슬픔도 다 보상받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고, 사위 정우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들러 밥 먹고 가는 날이면 저는 무슨 명절이라도 온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여권 만드실래요? 여권. 나 그런 거 왜 필요해? 효도여행 가자고요. 정우 오빠가 아빠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신 거 안타깝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모시고 가고 싶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비행기는커녕 서울 밖으로 나간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타이완이란 곳이 너무 좋다던데 아빠랑 같이 가요. 타이완. TV에서만 보던 그런 곳을 제가 간다고요? 다음 주 유진이와 정우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사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처음 찍는 여권 사진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가방도 우리가 사드릴게요. 운동화도 새로 사드리고. 이번엔 아빠가 완전 손님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 산 가방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여권이 제대로 들어있나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이제 진짜 내가 여행을 가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75세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출발 당일 새벽, 정우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는 조수석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효도를 해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컸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외국인들이 오가는 모습도 신기했고 전광판의 글씨들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비행기를 타는구나. 아빠,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유진이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항 한쪽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처음엔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저처럼 처음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체크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정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먼저 탑승이라도 한 걸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이완 가는 비행기 체크인이 어디인가요? 직원이 안내해 준 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한수님, 성함으로 된 예약은 오늘 오전 8시 12분에 취소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딸이 예매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8시 12분.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혹시,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234. 유진이가 제가 잘 까먹는다고 쉽게 맞춰둔 번호였죠.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지? 다시 눌렀습니다. 1234. 또다시 삐삐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현관 옆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 등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정한수. 보내는 곳 법무법인 무슨 사무소. 손이 덜덜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박정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정우. 제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이름이었는데. 아, 맞다. 몇 달 전에 유진이가 왔었죠. 아빠,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잠시 정우 오빠 명의로 바꿔놓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아빠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찍어준 그 도장이 제 집을 넘기는 계약서였던 거예요. 두 번째 종이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2025년 3월 3일. 출금 1억 3천만 원 수취인. 출금 3,200만 원 수취인. 현재 잔액 0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6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아내 병원비 남은 돈, 목수 일하며 조금씩 모은 적금,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편함 앞 차가운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이런 짓을?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고 돈도 한 푼 없었어요. 근처 작은 공원 정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3월의 밤바람은 뼈를 시리게 했고 제 마음은 더 추웠어요. 다음 날 아침 문득 생각났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포스터.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침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복지관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법률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전 10시 김지훈이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렸던 일, 집 비밀번호가 바뀐 일, 통장이 텅 빈 일.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한수 어르신, 이건 절대로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요? 하지만 제 딸인데.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임장을 속이고 재산을 편취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예요.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준 건 김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정한수님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계좌 잔고가 현재 0원입니다. 그런데 인출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프린터에서 나온 상세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 2일 오후 2시 13,000만 원 출금, 3월 2일 오후 2시 15분 3천만 원 출금, 3월 3일 오전 8시 인터넷 뱅킹으로 전액 이체. 수취인 박정우, 3월 2일. 그날이 뭔 날이었지? 아, 맞다. 그날 유진이가 와서 아빠 통장 정리해드릴게요 라며 제 카드를 가져갔었어요. ATM에서 잔액 확인만 하고 올게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인출할 때 위임장 같은 서류가 있었나요?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정한수님이 직접 서명하신 그 순간 저는 그 서명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비슷하게 따라 썼지만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어르신,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 딸을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기와 위조 혐의로 피고발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박정우, 서유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위와 딸입니다. 형사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분이시군요. 정말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거리로 내몬 사람들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딸의 이름을 경찰 앞에서 불렀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김 변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이요? 제가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목소리만 담아서요. 어르신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작은 녹음실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한수입니다. 올해 75이고 몫으로 평생 일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인천공항에 두고 떠났습니다. 영상을 올린 첫날엔 조용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김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영상 봤어요. 지금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10만이요? 댓글도 봐야 해요. 모두 어르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정한수 어르신, 절대 혼자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 당하셨어요.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시길 응원합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응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영상 조회수가 50만, 100만을 넘어서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한수 어르신, 저희 뉴스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뉴스요? 제가 나가도 되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조명 아래 앉았을 때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저는 평생을 가족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김 변호사에게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어르신, 전국에서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와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제보도 수십 건이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전국에 저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후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정한수를 응원합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낯선 분들의 응원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피고인석에 앉은 유진이와 정우를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유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화나는 것도 아닌 그냥 텅 빈 눈빛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서유진, 사기 및 위조 혐의로 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공항 CCTV, 저 혼자 앉아있는 모습, 위조된 위임장,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그 모든 게 제 인생을 빼앗아간 증거들이었어요. 피해자 정한수 씨,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증언대에 서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앞에는 판사, 옆에는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저 멀리 딸과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딸과 사위입니다. 교도여행을 제안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도 여행을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뻤어요. 공항에서 기다릴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엔 설렜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예약이 취소됐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릴 때 아빠 손은 마법 같다고 했지. 그 손으로 지은 집에서 아빠를 쫓아낼 줄은 정말 몰랐다. 유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 같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2주 후 판결 선고일, 피고인 박정우, 서유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죄인이 되는 걸 보는 게 기쁠 리가 없었죠. 유진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정우는 제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사라진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곳이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작은 협동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지금은 매일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동네 복지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정한수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정한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협동주택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이 8분 계셨어요. 김할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빼앗겼고, 박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통장을 털렸고, 이할머니는 손자가 사기를 쳤다고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 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한수 씨, TV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고발할 용기가 있었으면 지금도 쪽방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싸운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어르신 영상을 보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상담 봉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 상담실. 첫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제 적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사업한다면서.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6개월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두 번째 상담자는 80대 할아버지. 손자가 제 집에 근저당을 잡았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60대 아주머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시누이가 제 통장을 관리한다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저처럼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정한수 씨,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6개월 후, 복지관에서 정한수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족사기 예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당에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는 정한수입니다. 제 딸과 사위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강당이 점점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정한수의 가족 지키기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는 신중히 검토한다. 통장과 도장은 따로 보관한다.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한다. 효도 여행. 급한 돈 이야기는 확인 또 확인.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한다. 이 10계명은 복지관마다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봄, 협동주택 앞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직접 키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물을 주고 있는데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정한수 씨, 신문 봤어요? 신문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한수 사건 이후 가족 사기 신고 300% 증가. 어르신 재산 보호법 국회 통과.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한수 씨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S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정한수 할아버지가 바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조심하실 수 있다면. 그날 저녁, 협동주택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박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서로 챙기고. 이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정한수 씨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아직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여름날,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젊은 여자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정한수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김유진, 제 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제 할머니가 작년에 아들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때 어르신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한수 할아버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정한수, 잘 살고 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나를 버린 가족 때문에 절망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찾았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2년 후, 겨울, 복지관에서 정한수 어르신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객석에 앉은 분들을 봤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우리 협동주택 가족들,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까지 모두 제 진짜 가족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75세에 새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값진 승리입니다. 지금 저는 78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협동주택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